네, 오늘 시장의 이슈 짚어보는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의 첫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부 초대형 주택 공급 대책 발표, 건설주는 급락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공주도로 기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 준공업 지형,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오던 건설주는 대책 발표 직후에는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대책 기대감에 주가 상승 속도가 빨랐던 터라 차익 실현 움직임과 함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공급 증가 방안을 기대했던 시장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수준의 대책으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공급 물량이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 만큼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야인스톡은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또 건설주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반갑습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네,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제 변창훈 국토부 장관의 취임 후에 첫 번째 대책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기대감이 컸었잖아요. 자, 네. 일단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대책은 2025년도까지 전국에 83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중에 서울이 32만 3천 호입니다. 이 32만 3천 호는 일기 신도시 양보다도 많습니다. 일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보를 다 합쳐도 29만 2천 가구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이고요. 네. 또 주택 공급 방향성은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건설주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듯이 사업 자체가 공공주도형으로 추진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민간형 방식이 아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도심의 가용 토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그동안 주택 공급을 꺼렸던 정부가 주택 공급으로 확실하게 들어선 거죠. 그리고 이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이 고밀 개발하게 되면 이 품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고요. 네. 임대주택보다는 이제 분양주택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보다는 공유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투기를 차단하는 쪽으로 이렇게 주택 정책을 방향을 잡고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제 총 규모가 2025년까지 83만 가구다 보니까 뭐 공급 쇼크 수준이다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이제 이 네, 대책이 앞으로 얼마나 제대로 실행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네. 이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공급 물량 대책은 발표됐지만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는 것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주택 공급을 계획은 좋은데 이제 실천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은 구체적 실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공공택지가 아니고 민간 택지를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의 참여가 없거나 또 강제로 수용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계획이 그대로 실천되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한 공급 정책을 쓰려면 대부분 이제 문제가 또 어디 지역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량은 확실한데 서울 전역이 또 투기화 될 수 있어요. 사업 가능한 지역은 전부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32만 3천 호를 공급하면 적어도 2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텐데 네. 이동을 할 경우에 이주할 경우에 전월세 대책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오늘은 방향성만 제시했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민간이나 또는 LH나 SH가 국토부에 이렇게 심사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잡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또 시장은 들썩일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는 박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공급 대책 이 전부터 건설주, 건자재, 시멘트, 페인트 막 다 같이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니까 건설주는 하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건설주 하락이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그 소문에 사신 뉴스 팔아라라는 그냥 정식 격은 그 기관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석적인 매매, 네. 차익 실현 매물 그거가 아닐까 저는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게 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번에 나온 83만 원 공급 이게 건설주로 보면은 초대형 호재예요. 네. 그냥 호재가 아니고 보통 때 같으면 아주 매우 큰 사이즈가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건설주나 뭐 건자재주나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는 이제 시가가 이제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네. 하루 종일 이렇게 빠져서 종가가 저가로 끝났어요. 이거는 그냥 계획적으로 어제부터 해서 이미 이제 전략회의가 끝나고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이제 좀 강세로 출발할 거니까 그냥 건설주 이게 이제 그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기관이 지금 1조 8천을 팔았잖아요. 네네. 기관의 매도 전략 속에 이게 묘하게도 오늘 건설주가 들어앉아 있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D-Day를 어제 이제 공매도 부분 재개 얘기가 나왔었고 이슈로 본다면은 네. 그리고 이제 건설주로 보면은 이제 초대형 호재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좀 호재성 재료가 조금 오늘 좀 강한 날이거든요. 네네. 공매도 쪽도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든 어떻든 이제 연장이 된 연장하고. 상태잖아요, 그죠? 예, 연장이 된 상태고 부동산 대책도 이것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큰 호재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빠지고 이런 날 기관이 1조 8천억을 매도했다라는 것은 호재성 재료가 있는 날 기관의 의도에 지금 뭐 말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건설주가 빠진 것은 이게 뭐 지금 뭐 실망감이냐 뭐 기대감이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실망감 조금 전혀 아니에요. 그냥 기관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외국인도 거들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그냥 작심하고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부터 해서 네네. 그냥 전 업종에 무차별적으로 1조 8천억을 매도하는 전략이 나와 있었고 거기에 건설주도 지금 포함된 그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에 팔아라 해서 건설주들 오늘 약세가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 부동산 대책 어쨌든 공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오늘의 하락이 좀 매수의 기회였을까? 이 대책에 따른 이 섹터의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거 수급을 이기는 장사가 없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 초대형 호재가 터졌는데 중소형 건설주나 중소형 시멘트주 같은 경우는 사실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과거에 경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 정도 재료면은 근데 이렇게 빠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니까 수급 때문에 빠진 거예요. 네. 다른 거로는 어떤 거로도 이게 실망감도 아니고 재료가 약해서도 아니고 다른 거는 어떤 거로도 설명이 지금 될 수가 없다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리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제 건설주도 많잖아요. 대형 건설주도 있고 중소형 건설주도 있고 또 시멘트주도 있고 또 뭐 그 건자재 뭐 관련주도 아까 네. 하처 얘기하고 그러셨지만 뭐 그런 종목들도 쭉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제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업종은 대형 건설주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대형 건설주 쪽으로. 물론 이제 네. 이게 내용을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이제 분양 쪽하고 또 임대 쪽하고 이제 임대보다는 좀 분양이 크다 뭐 어쩌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토탈해서 보면은 대형 건설주가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몇 년간 지속이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분양 물량이 결국은 이제 증가하면서 대형 건설주 쪽에는 실적 개선에 그냥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막연한 긍정적인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형 건설사에게는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보는 건 맞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시멘트하고 건자재 관련주 쪽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서울 보선이 또 서울 보궐선거가 또 그쵸.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이런 지금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이제 각종 규제 완화 쪽 관련되는 것도 이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 건설주 전체적으로
건설 섹터 내에서 시멘트 그리고 오늘 뭐 건자재주 LG 하우시스라든지 하츠라든지 맞아요. 예, 이런 종목들은 살아남았어요. 네. 예,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찌 보면은 대형 건설주들은 기관들이 그냥 매물 폭탄을 퍼부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관 매물로부터 약간 피해 있는 예, 중형주급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네,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안 가고 네. 예, 살아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멘트, 건자재, 건설주 전반적으로 어쨌든 모멘텀은 오늘 수급 때문에 빠졌지만 네.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어.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건설주, 건자재주 그 중에서 좀 탑픽 종목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거 꼽으실까요? 결국은 이제 무난하게 한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계속 제가 강조를 했던 GS건설이라든지 대형 건설주 HDC 쪽으로. 네, 대형 건설주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네. 가장 제가 볼 때는 무난해요. 이게 이제 직접적인 수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이런 그 주택 공급 확대에 직접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1차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너무 무겁지는 않을까요? 이 아니요. 종목들이? 지금 괜찮아요? 건설주들이 이렇게 이제 물론 이번에는 워낙 이슈가 기아차라든지 워낙 핫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현대 그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는 뭐 너무 또 뭐 호재성 재료의 업황에 뭐 워낙 그 재료가 많으니까 또 그렇고 이쪽으로 이제 그 재료가 많아서 그런데 건설주 쪽이 한번 이게 기세를 타면 아주 무섭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안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대형 건설주 그리고 시멘트 쪽 중에서도 쌍용량이라든지 한일 현대시멘트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이 밀리면서 끝이 나긴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 주택 공급이 이렇게 상당량 대폭 증가하게 되면은 뭐 당연하게 시멘트 출하량 증가라든지 또 시멘트 가격 쪽의 현실화 이런 부분들도 네.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대형 건설주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런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대형 건설주들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멘트 관련해서도 이렇게 공급 확대되면서 시멘트 쪽으로도 조금 더 수혜가 확산되지 않을까 쌍용양회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요. 야인 스톡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나누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 잠깐 쉬는 동안 계속 채팅창에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부 야인 시대 리턴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도 종목 진단과 함께 또 새로운 이슈로 나타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시에 만나도록 할게요. 시장의 이슈 살펴보는 야인스톡 2부의 야인스톡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요. 블루 오리진 대 스페이스X 갑부들의 우주전쟁 우리는입니다.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오는 2040년 연간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2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놓고 세계 1위 갑부 자리를 다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우주 전쟁을 벌이고 있기도 한데요. 여기에 한국항공우주가 우주시장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뉴스페이스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는 소식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항공우주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항공우주의 주가는 말 그대로 우주를 향해서 더 높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아크 인베스트가 차기 테마로 우주 산업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민간 우주기업 버진 오빗이 소형 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AP위성, 세트레가이 등의 민간 기업들이 위성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차례로 발사한다는 소식 등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2부 야인스톡 주제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자, 이 아크 인베스트가 우주항공을 차세대 테마로 지목을 하면서 최근에 이 올해 들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같은 이런 글로벌 갑부들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주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아마존 CEO와 테슬라 CEO의 우주 전쟁. 사실 박동기 전문가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내용이 완전히 머릿속에 딱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두 CEO의 우주 전쟁이 어떤 내용인가요?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우주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그 민간 우주 민간 우주 항공 탐사 기업으로 세 개 회사가 가장 앞서간 회사가 세 개 회사가 있어요. 네. 지금 얘기하신 이제 블루 오리진, 이제 아마존 CEO가 아마존. 했죠. 네. 또 스페이스X, 그리고 이제 그 버진 갤럭틱이라는 요 세 개 회사가 지금 그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중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가는 세 개 회사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아마존과 테슬라, 예, 그 회사도 뭐 경쟁 업체는 아니지만 이 두 개 그 민간 탐사 우주 탐사 기업이 설립 연도가 비슷해요. 하나는 2000년도, 하나는 2002년도.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경쟁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블루 오리진이 먼저 시작을 했나요? 그 블루 오리진이 먼저 시작했어요. 2000년에 시작을 지금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최근에 그 관련되는 뉴스들도 계속 많이 나와요.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블루 오리진이 지금 4월 달에 빠르면은 4월이라 그래요. 올 상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초로 지금 우주 관광용 로켓을 지금 발사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블루 오리진이 지금 이제 그 기술력이 더 훨씬 더 우수한가? 근데 지금 엊그제 뉴스가 나왔죠. 스페이스X는 이 화성에서 놀아요. 지금 화성. 관광이 네. 아니라 지금 화성에 계속 화성. 쏘아서 엊그제 지금 실패했다, 뭐 공중에서 폭발했다 이런 뉴스들 계속 올라오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이제 화성 쪽에 그 로켓을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스페이스X도 하반기에는 이제 우주 관광 민간인을 3명 태운 우주 그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얘기해요. 민간인을 태운. 민간인을 와. 태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회사가 경쟁이 붙었는데 올해 안에 민간인을 태운 우주,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다른 나라를 가든 위성을 쏘든 이제 우주인들, 그죠? 그쵸, 과학자들, 전문가들. 전문가들, 우주인들만 태워서 갔는데 이제는 관광용 민간인들이 가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엄청 비싸겠죠? 가려면? 좀 비싸겠죠. 좀 비싸겠죠. 많이 비싸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가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전쟁을 벌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먼저 사실은 이게 화성에 누가 먼저 가느냐, 또 우주 그 민간 그 관광용 우주 그 로켓을 누가 먼저 쏘아 올리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주 전쟁이라는 이런 표현도 지금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지금 아마존 그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까지 그만뒀어요. 진짜요? 이쪽으로 여기도 집중하기 위해서. 올인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이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완전히 올인을 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존 같은 그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이제 어쨌거나 지금 올해 안에 민간인이 우주를 관광하는 시대가 열리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언젠가는 우주를 갈 수도 있겠네요. 뭐 해외여행, 휴가로 우주 갔다 오는 날이 조만간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는데, 진짜 우주라는 거는 먼 미래처럼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진짜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마존, 테슬라, 갑부 1, 2위를 다투는 갑부들이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이 이제 뭐 선두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 1등 최초의 타이틀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기술력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우주 산업을 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죠. 관련해서 이제 TF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하면서 좀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우주 산업의 현황은 어떤 정도인가요?
지금 국내에서 지금 보면 오늘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뉴스페이스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이제 팀을 꾸렸다. 완전 이제 팀 이제 사람 만들려고 책상 갖다 놓고 이제 사람 뽑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존, 아마존은 지금 테슬라는 보내고 있는데 이제 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우리는 시작 단계인 이제 거. 태스크포스 팀 꾸려서 이제 책상 갖다 놓고 이제 사무실 만들고 이제 사람 뽑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정도 수준이죠. 우리 현황을 물으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출발 자체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이가 네. 타스크포스 팀을 출범을 오늘 이제 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 한편에서는 카이스트하고 소형 위성 개발 협약을 맺어서 그 소형 위성 개발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카이스트하고 오늘 협약을 했고요. 네. 오늘 또 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카이, 한화, 또 AP 위성. 그래서 AP 위성이 오늘 얘가 왜 상한가 가나 했었는데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네. 카이, 한화, AP 위성, 세트랙 I가 손잡고 차세대 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맞아요. 협약을 또 이제 맺었다라는 뉴스가 지금 올라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뭐 세트랙 I라든지 또 AP 위성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던 게 굉장히 지금 이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 맞습니다. 그런 지난번에 이제 한번 미국 쪽에서 누구죠? 그 이슈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한번 올렸다가 최근에 조금 잠잠했다가 카이 관련되는 뉴스가 오늘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그 관련 이제 우주 관련 종목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이게 지금 한국 항공우주인데요. 예, 꾸준하게 지금 올랐다가 오늘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거래량 싣고 이렇게 지금 슈팅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슈 있으면 굉장히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이러다 말겠지 생각했었는데 이런 뉴스가 단계적으로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채팅창에서도 보니까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 계속 눈여겨보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앞서 1부에서부터 AP 위성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았는데 오늘 상한가 가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흥묘백묘님 오늘 세트레가이 매도하셨어요. 차원님도 10,000원에 살 걸 하면서 아쉬움들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우주항공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나 성장성이 있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이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정부도 지원을 하겠다. 빠르면 내년부터는 위성을 발사한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항공 우주 관련주에 대해서는 성장성이라든지 가능성을 보고 좀 투자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탄탄하게 받쳐줄 만한 투자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좀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네.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이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 얘기하고 이제 국내 얘기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이제 아직 뭐 초창기 단계예요. 그렇죠. 기술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는. 근데 이제 의미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상 이제 공공 주도로 정부 주도하에서 좀 개발을 했다면은 이게 이제 카이 이제부터 해서 또 뭐 세트랙 한화 물론 기존에 해왔지만 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다. 여기서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가 이번 3월 20일 날 카자흐스탄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를 3월 20일이면 또 이제 뭐 이 전후로 해서 뉴스가 한번 또 나오겠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발사할 예정인데 1호 이렇게 지금 발사를 하고 나면은 2호부터 5호까지 요거는 완전히 카이가 그 주체가 되어서 네. 개발을 차세대 위성을 개발을 해 나갈 거다. 그러면 1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뭐죠?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인가 뭐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정부 산하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카이한테 지금 이제 연구 그 기술 이전을 지금 해 나가면서 1호를 사실상은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1호를 만들었다면은 네.
2호부터는 본격적으로 카이가 주체가 되어서 민간 위성을 기업이. 만든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민간 주도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지금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그동안에 이 무거운 종목이 이거 뭐 돌덩어리처럼 주식 같지도 않는 주식인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도 글쎄 이 종목도 요번에 지금 반짝 상승하는 게 아니겠구나 약간은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확실히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 이제 우주 항공 섹터도 확실히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인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뭐 전기차 같은 것도 2차 전지, 뭐 이 전기차가 이제 모멘텀이 있으면 2차 전지 뭐 배터리, 부품 이렇게 해서 낙수 효과 같이 가잖아요. 항공 우주 산업은 그렇게 낙수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또 있나요? 지금부터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떠오르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이제 그 위성 쪽은 사실상 물론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분야고 영역인데 이제 관련 부품주 이런 얘기들이 또 좀 있으면 또 이제 나오겠죠. 나올까요? 지금부터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품 쪽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부품 쪽에 관련되는 아직까지는 종목들까지는 거기까지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언급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이게 나올 때 여러분들도 발빠르게 또 그런 수혜주들, 낙수효과 종목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탄탄하게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받쳐주는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시장에서도 그런 수혜주 찾기 나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서 이 항공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는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이제 낙수 효과, 이제 또 부품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그쪽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주도주 쪽 종목을 당분간은 보시는 게 맞아요. 관심이 네네. 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항공우주 우리나라 그 우주 그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 이제 항공우주 지금 차트에서 나오는 종목 오늘 네. 뭐 물론 소형주는 AP 위성 같은 상한가까지 가고 그렇게 했지만 자, 항공우주 요 종목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세트레가 이번에 지금 한화로 인수가 되었죠. 와, 우리별 1호를 개발을 했던 팀들이죠. 세트렉 I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사실 이제 핵심 연구 인력은 이쪽에 지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요 종목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요 종목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일단 그 주도주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 정도 세 종목 정도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조금 이제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니까 확실히 굉장히 최근에 급하게 다들 올라온 종목들이긴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네.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2배, 3배 올라도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20%만 올라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겁이 많아서. 네,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반드시 어느 쪽이 옳다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네. 하여튼 매수 타이밍은 정답이 없으니까 좀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잘 선정해서 좀 이런 종목들은 1차 상승이 나온 종목은 분할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인시대 리턴지 2부의 야인스톡 주제는요. 항공우주,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올해 들어서 새로운 차세대 테마,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좀 주목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계속해서 변동성 크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앞서 차트에서도 보셨듯이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이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낼 거다라고 기대가 크지는 않겠죠.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더 먼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우주항공 산업들 관련주들 좀 관심을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한 낙수 효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동희 전문가님께서는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주도주들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는 전략 체크해 주셨습니다.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2부 야인스톡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박동기 전문가님의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 박동기 전문가님의 추천주 만나보는 이 코너의 제목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누가 지었어요? 잘 지으셨는데요. 그죠? 박동기 전문가님이 동기부여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그리고 담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여러분들의 수익에 동기를 팍팍 불어 넣을 수 있는 종목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자, 박동기 전문가님,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ST팜을 관심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ST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바이오 마스터가 추천해주는 바이오 종목인 만큼 또 기대가 되고 좀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ST팜 어떤 종목인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종목 진단하면서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몇 개 종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제 바이오 쪽 이제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그죠?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종목들 중에서 지금 그 확실하게 좀 살아남은 종목이 그 CMO 관련되는 종목입니다. 네네. 네, CMO 관련되는 종목, SK케미칼 녹십자, 그리고 지금 SD팜도 크게 지금 하나 CMO 관련주로 이제 봐도 좋고 또는 RNA 관련주 쪽으로 봐도 좋다. CMO 관련주, RNA 관련주 양쪽에 다 해당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RNA 관련주, 자 RNA가 지금 이번에 이제 차세대 항체 치료제 다음으로 나오는 차세대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RNA 치료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은 게 이번에 모더나 화이자가 백신 개발을 mRNA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든 게 거기서부터 이제 RNA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SD팜은 이 RNA 치료제의 원재료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올리고 핵산 치료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원재료 RNA 치료제의 원재료로 들어가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RNA 쪽은 그냥 백신만 보더라도, 네. 코로나 백신만 보더라도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지금 늘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예, 지금 그래서 이게 SD팜이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들어갈 수 있는 공장 수주 잔량을 이미 다 채웠어요. 그냥 더 이제 수주를 못 받을 정도로 지금 채우는 상태고, 네. 지금 이제 공장 증설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게 화이자나 모더나 또 이거 이외에도 지금 이제 그 RNA 계열의 이거 백신 이외에 또는 코로나 백신 이외에 다양한 RNA 치료제가 계속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는 RNA 관련주다는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게 지금 SD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그 실적, 요번에 이제 4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래요? 본격적으로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요게 지금 실적에 반영되기 이제 시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원재료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요게 지금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CMO 쪽인데, 원래 이제 이 회사가 이걸 지금 그 핵산 치료제, 올리고 핵산 치료제를 CMO 위탁 받아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CMO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백신에 적절한 CMO 시설을 아직은 못 갖추고 있어요. ST팜이요? SD팜이.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어차피 이게 지금 핵산 치료제가 RNA 치료제 모더나고 화이자고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SD팜 회사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뭐라 그러죠?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간다 그러죠. 맞아요. 풍토병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계속 그냥 감기처럼 계속 간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앞으로 이게 CMO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지금 SD팜도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지금부터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장은 아닌데 네. 2021, 2022년도
백신 CMO, CDMO라 그러죠. 위탁 생산을 받아서 개발까지 하고 생산까지 하는 CDMO 사업 확장을 지금 추진하겠다. 그래서 백신 위탁 생산 수주도 충분히 지금 기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네. 그 SK 케미칼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당장에 CMO 수주 계약을 했죠. 네. 그래서 주가 흐름이 괜찮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약간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 네네. 지난번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나왔다가 최근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RNA 치료제에 대한 이제 공급 부족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회사의 가치는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욱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ST팜 궁금했어요 하면서 올려주셨고, 쫄보님 바이 없는데 잘 되었다 하셨는데 이 종목 한번 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제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 이제 원재료를 생산하면서 앞으로 매출이 본격적으로 급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CMO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조금 흐름들 한편 살펴보시면 아직은 숨어 있는 종목이다. 아직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차트 보면서 조금 더 목표가라든지 좀 이런 주가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ST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네.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재료가 있으면은 RNA 그 모더나 화이자가 RNA를 가지고 백신을 만든다.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ST팜이 만들고 있다 카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주가는 야금야금 반영이 돼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네. 아마 이 자리가 그렇게 이제 먼저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가가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제 언론 기사화, 이슈화 되면서 이렇게 네.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바이오 쪽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매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수급으로 두드리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일단은 빠져요, 주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실질적으로 성장성이나 실적 모멘텀이나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10만 원 이하로 지금 밀렸죠. 그래서 그쵸. 이번에 60일선까지 지금 빠지면서 9만 원 선 왔다 갔다 하는 이 자리에서는 좀 요 종목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겠다. 그리고 SK 케미칼이라든지 녹십자 같은, 그리고 조금 더 또 넓게 본다 그러면은 바이넥스도 CMO 관련주에 충분히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가장 지금 바이오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데 가장 믿을 만한 구석은 CMO가 가장 확실한 좀 현찰이, 뉴스 중에서도 현찰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구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S팜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바이오 분위기를 타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은 투자자들이 좀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전고점 돌파 뭐 그렇게 먼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종가가 94,000원이었는데요. 9만 원 선 정도에서 타이밍 좀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1차 목표가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1차 목표 가격은 무조건 11만 원입니다. 11만 원이요? 전고점이죠. 11만 원까지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은 11만 원 목표 가격으로 잡아서 지금 자리에서 좀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봐야죠. 네. 조금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그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면은 향후의 흐름은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잡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동기 전문가님의 추천주 ST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좀 팍팍 되셨나요? ST팜 꼭 한번 쭉 담아두시면서 눈여겨보시고 수익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부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동기부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장을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